지난 시간엔 여러분들에게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 7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에 이어서 2편은 그 상세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투자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 전에 좋아요, 구독, 멤버십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한국은 매크로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환율을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중에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좋아요? 약세로 가는 게 좋아요? 약세로 가는 게 당연히 좋겠죠. 달러 약세는 모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원자재를 매수해서 그 다음에 다시 수출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싸지잖아요. 달러가 고환율일 때 어떻게 됩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그만큼 사실 판매하는 가격은 과거 그대로 거래해야 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지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미국 기준금리 막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영향을 받죠.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크게 영향을 주겠죠. 채권 흐름도 안 좋겠죠. 긴축 정책을 펼쳐나가면 당연히 채권에 돈이 말라버리니까 돈에 어떻게 됩니까? 빚을 내기 위해서는 이자를 더 높이 주는 채권에 경색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요. 유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화학업종. 우리가 모든 쓰는 제품들이 다 화학 제품들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섬유도 마찬가지고, 뭐, 한 책상, 뭐, 같은, 의자, 뭐, 이런 모든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유가 올라가는 것도 그닥 좋은 것도 아닙니다. 원자재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크로 지표 중에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되는 건 환율, 뭐, 미국의 기준금리, 채권 대부분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환율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환율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간접적으로 자주 봐주시는 정도는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아, 최근에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주가가 상당히 좋아. 그럼 달러가 좀 약세를 가고 있구나.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있고 이렇게 존재합니다. 원달러 환율만 보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전반적으로 약세로 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전반적인 수출 시장에는 긍정적이죠. 최근에 뭐 단기적으로 원화만 예를 들면 약세로 갔지만 달러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약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크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은 자주 보시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하시면서 포커스를 좀 잡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겠죠. 그럴 때 좀 여러분들께서 투자 포커스는 긍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건 좋겠다. 기준금리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요. 당연히 긴축이 좀 풀리니까 좋겠죠. 그럼 채권 흐름도 같이 내려가는 쪽.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국의 수출 제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업종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나라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독일만 해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산까지도 하잖아요. 하다못해 조선업 이런 것까지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를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뭐 자동차 분야에 강하지만 조선업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어때요? 자동차, 반도체, 조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제가 봐도 다른 나라에서 웬만큼 하는 만큼은 다 하죠. 그래서 대단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요, 자기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거, 뭐, 이런 거죠. 의료, 교육, 물류, IT, 유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들만 하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산업 위주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는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습니다.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왜요? 이거는 뭐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제조 경쟁력을 또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이런 나라들 많지 않아요.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전자제품 이쪽 반도체 이쪽 부분이 전체 시장의 70% 정도 차지하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가 일본하고 충돌하는 경우도 좀 존재하는 것들이고 독일도 뭐 그리 많은 산업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좀 특별한 산업들 좀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들 같은 경우 강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죠.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다양한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것들 수출을 못하면 우리는 상당히 다른 나라보다 큰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수출 제조업이니까 수출 경기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래서 앞단에 존재하는 환율이 또 기준금리가 또 채권 시장이 또 원유, 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산업이 성장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거예요?
성장 제조업으로 봐야 되지 그걸 성장주로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성장 제조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을 쭉 하다 어떤 사이클이 딱 정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정체되기 시작을 하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을 두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때요? DDR3 나왔을 때 성장하고 또 죽었다가 DDR4 나오면 성장하고 DDR5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뭐예요? 우리가 모멘텀을 마련한 시점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뭐 IT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성장, 제조업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주식은 그 밸류에이션이 낮을 때 매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어떻게 측정하는 것들이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가 저 지금 PER이나 뭐 EV 값, EV 에비트 값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저런 가격들을, 저런 지표들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다. 낮은 건지, 높은 건지, 그 다음에 저런 것들이 계속해서 낮아질 구조를 가질 건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가질 건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게 뭐 세 가지만 제가 정리해 놨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PER 밸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배 같이 받지 않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에 따라 순간적으로 그렇게까지 간 적도 존재하거든요. 그런 건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장하고 있을 때는 PER 가치가 높고 정체되는 구간이나 이럴 때 가치가 다시 현실화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예를 들면 예상치가 이런 것도 있겠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캐펙스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죠. 제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캐펙스를 투자하면서 제조 설비를 늘려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이죠.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가 대부분 그런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EV 예비타 값이 내년도에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6, 5, 4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야 저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런 거예요. EV 예비타 값이 캐펙스 비즈니스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계속해서 커져요. 그러면 실제로 주가는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 대표적으로 샘플을 그렇게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 물론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으니까 대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 네 번째, 투자에 대한 기간을 좀 설정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밸류에이션이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좋아진대.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 반도체 그러면 4분기부터 좋아서 2025년까지 좋아질 거래요. 라고 하면 그 밸류에이션 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주가의 모습도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기사처럼 뭐 6만 전자 무너지나 아니면 뭐 7만 원 또 붕괴 이런 뉴스들을 보시지 말라 이거죠. 이거는 밸류에이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거든요.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큰 변화를 주는 거. 7만 전자가 깨지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깨질까? 계속 밸류에이션이 낮아질까? 아니면 올라갈까? 여기에 포커스가 중요한 건 7만 원이나 6만 9천 원이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7만 2천 원이나 내년도에 14만 원이 갈 만한 상황 이게 뭐냐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변화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 기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라든지 기간 저는 이런 단어를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우리가 우상승하는 걸 투자하는 것 개념이 더 많으니까요. 내려가는 거 투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줘야 되는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은 개선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까지 아직도 안 왔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더라도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지금이 2023년도 7월 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 7월 달쯤엔 어떻게 될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까? 그러면 그 정도 1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밸류에이션의 변화 기간을 주어가면서 그러면 제가 낮은 구간에 밸류에이션이 점점 좋아질 것이니까 낮은 구간에 매수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그 어닝 컨센서스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QOQ 대비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1쿼터에서 6% 플러스 QOQ 대비 뭐 YOY도 괜찮습니다. 성장,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고요. 2분기 되니까 어떻게 돼요? QOQ 대비 마이너스, 자, 빠지기 시작을 하고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음 분기도 YOY 대비 빠지기 시작을 계속 하락을 하죠. 그러나 다시 어떻게 됩니까? YOY 대비해서는 좋았으나 QOQ 대비해서는 빠졌으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면 이런 게 바로 밸류에이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후로 어떻게 돼요? 2022년도 2분기부터 계속 QOQ가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게 어닝 포워드 가이던스처럼 항상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네이버 쳐가지고 삼성전자의 포워드 가이던스 이렇게 치면 쭉 나옵니다. 이런 표들은. 이것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어떤 패턴인지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4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고요. 자,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2쿼터에서 전 쿼터보다 어떻게 YOY 실적은 줄었지만 QOQ 대비해서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추가 하락은 안 했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3분기에 보면 예상치가 어떻게 돼요? QOQ 대비해서 거의 플러스 10% 정도 나오니까 뭐 주가도 그 정도 반응해줬고 4분기도 어떻습니까?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진 않죠. 자,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버텨주는 모습. 뭐 이 정도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이런 거 있죠. 전체적인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는 2023년 YOY 대비해서 26% 개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아마 내년도의 컨센서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 하방으로 갈 확률보다 어떻습니까? 밸류에이션이 우상방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추정하는데 이게 2024년도 가이던스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려야 되는 거,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밸류에이션 변화에 대해서 직감을 좀 하셔라.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전혀 다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삼성전자 주가 오른데 아니면 내린데 지금 싼 거야? 비싼 거야?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 많죠? 자, 제가 다섯 번째로 애널리스트가 커버하는 종목들을 반드시 거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보면 각종 예를 들면 그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에서 계속 쏟아냅니다. 리포트들을. 자, 여기서 커버링 여기 딱 검색했는데 있잖아요. 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특히 초보자분들이라고 그러면 그 주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소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내부 거래까지 다 하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정말 일반 투자자다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종목 검색 딱 쳐보세요. 근데 애널리스트 커브가 안 떠요. 그러면 아예 접근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론입니다. 저도 안 해요.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애널리스트 종목 리포트를 갖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뭐 여기 말고 다른 곳이 많이 있지만 일반인 분들한테 가장 쉬운 게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쳐보셔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거래하는 종목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기에 원하는 목적, 그 수익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커버링 하는 것들도 문제가 많은데 커버링 안 한 종목들은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훨씬 더 많겠다. 아무려면 여기서 커버링 하는 종목이 상패 종목이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가 바보도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절대 애널리스트가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은 그냥 잡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나중에 좋아지면 당연히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링하는 종목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 차트는요, 계속 가치 변화를 갖다 표현해 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꾸 뭐 LG전자나 삼성전자 얘기해 주긴 하지만 어닝이 예를 들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데 그 중에 220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전 1년치에 대한 라인의 지표, 즉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YOY 대비해서 좋지 않아요. YOY 대비 계속 안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QOQ 대비해서 계속 안 좋아요. 그러면 당연히 220일 이동평균선 주가는 밑단에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YOY 대비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밸류에이션 평가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QOQ가 성장을 하는 시그널이 나올 때 바로 221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LG전자 같은 경우는 1쿼터에서 어떻게 됩니까? 흑자 전환이라든지 영업 전년 대비해서 동기 대비 개선을 나타내는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리포트는 우상향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렇게 주가의 흐름은 나타나게 되었죠. 자, 정비를 들어선 게 언제입니까? 자, 1월 달입니다. 그럼 제가 적어도 몇 개월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6개월에 대한 방향성은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부분들이죠. 실제로 완벽하게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건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했거든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부터 6개월은 충분히 가는 모습인데 이런 가치 변화에 대해서 표현해 놓은 것이 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들은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는 아마 222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와서 지금 배열을 다시 만들어가는 가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자, 122 이동평균선의 밸류에이션은 뭘까요? 자, QOQ에 대한 변화입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다음 분기가 좋다라고 하면 122 이동평균선 밑단으로 갈 만한 이유가 없을 거고요. 전월 대비해서 좋다라면 62 이동평균선보다 밑단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윗단에서 노는 것들은요, 그냥 수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한 달 안쪽에 움직이는 것들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움직이는다기보다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죠.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이거 보시면서 가격만 11만 9,300원이네 이렇게만 보시는 경우도 있고 저게 뭐 10만 원 되면 싸네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이유 내려왔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죠. 싸다 비싸다라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절대 리포트 해놓지 않죠. 밸류에이션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 리포트 딱 쳐보세요. 그럼 쭉쭉쭉쭉 나오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보는 연습들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왜 TV나 이런 방송에서 이야기 안 해주는 걸까요? 사실은요, 그들이 그걸 여러분들 다 알려주고 나면 그들의 존재 가치는 없죠. 알려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 할 수 있나? 생업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방향성입니다. 이동평균선 자체가 뭐다? 방향성입니다. 제가 항상 아주 쉬운 교육 자료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잘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화살표만 하나씩 그으세요 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단에서 20일 한 달 안쪽에 거는 수급의 영향이니까 그건 볼 필요 없고 60일 이동평균선까지만 세 개를 거보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그냥 무조건 우하방이죠. 이럴 때는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적어도 YOY 대비 밑단에서 노는 경우는 6개월 이내 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 이해하셨어요?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방향성을 거보면 우하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하나 차이가 있냐면 이 간격이 상당히 좁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보단 여기가 강도가 약해졌구나 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두고 예를 들면 이동평균 하나하나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격과 시간과 거래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는요. 그 벡터가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구간 모인 점이 여기 특별히 나와서 제가 샘플로 잡은 건데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모멘텀이 생기든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삼성 SDS가 좋아서 이야기 드린 내용이 아니고요. 샘플로 그러니까 그 딱 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좋대라고 하니까 쭉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저게 바로 뭐 턴어라운드 자리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트 분석을 갖다 제대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것만 보고도 그때부터 언제쯤부터 어떻게 됩니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참조하기 시작해야 될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샘플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우상방으로 가는 겁니다. 포스코 퓨처엠이죠. 자, 우상방으로 화살표 한번 거볼까요? 자, 제가 221, 121, 60일만 거본다고 했죠? 우상방이잖아요. 자, 아까는 반대잖아요. 우하방으로 가니까 하방으로 넓은 구간이 존재하면 계속 가서 하락하는 거고 이게 계속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달려나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스타트 라인은 어디였어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하기 시작을 했죠. 자, 언제부터요? 작년도 9월. 크게 보면 그렇고요. 짧게 보면 이 자리가 될 겁니다. 작년도에. 이게 구간별로 지금 차트가 워낙 높이 올라서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 짧게 보면 아마 이 구간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처럼 느껴지시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120일 이동평균선마다 찍고 올라오고 지금은 60일 이동평균선 근처면 찍고 올라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QOQ 대비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들이다. 이제 심지어는 뭡니까? 전월 대비해서 좋아지는 실적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그 윗단에서 노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수급이다. 그래서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들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윗단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좀 비싼 거고요.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사이에 들어오는 건 매수할 만한 좋은 타임.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나면 아, 저 점에서 사야 되는구나. 밸류에이션을 갖다 지금 좋게 평가받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네. 라는 것들 잘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저런 상황으로 계속 갈 땐 무엇을 계속 참조하면 됩니까, 여러분? 자, 애널리스트가 아마 거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꼴로 다 계속 뭐 증권사별로 돌아가면서 리포트가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 계속 참조해 가면서 아, 어닝 컨센서스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들 체크해 가면서 홀드를 할지 아니면 그렇지 않게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들이기도 하죠. 또 이렇게 크게 얘기 드린다고 해서 또 다른 기술들이 없는 거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기술은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머니케어 뉴스에서 큰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투자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하고 투자하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별 5개다, 별 4개짜리다, 3개짜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시는지요? 아니면 우하락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냥 내려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수하시는지요? 아닙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밸류에이션에 대한 변화 자료 이런 것들을 크게 참조해 가시면서 애널리스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매일 안 봐도 되는 것들은 매크로 지표는 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그거 자주 변하진 않거든요. 뭐 연준이 기준금리 계속해서 인상한다라는 기조가 지난 1년 동안 현재까지도 아마 며칠 후에 있을 FOMC라든지 이런 것에 큰 기조는 변하지 않겠죠. 또 향후에 또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은 바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과 방향성 이런 것들을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오늘은 머니케어 뉴스에서 투자 노하우, 국내 주식 투자할 때 우리가 어떤 점들을 많이 생각하고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